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슈카가 되고 싶어하는 각도기님과 사임당이 되고 싶어하는 제가 오늘 이 뜨거운 날 만나서 우리나라 한국 정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카가 되고 싶어 하시는 건 맞나요? 제가 슈카가 되기보다는 우리 권순장 대표님이 사임당 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의상을 요즘 계속 비슷하게 입고 여기 대신 자꾸는 달렸습니다. 차별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슈카보다 주식과 관련된 깊이는 조금 더 있죠. 그렇죠. 슈카는 이제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채널이고, 네. 저희는 주식 진짜 투자자들이 하는 채널이고, 그 부분은 좀 다르죠. 그러면 이제 저희도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작년에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 주식시장을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 뭐 채권과 금리 뭐 이렇게 해서 맞아 이제 나도 조금 공부했어 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요즘 벌어지는 금리의 하락,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올린다고 총재가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시중의 금리는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들은 왜 저러지? 라는 생각들이 계속 드는데, 이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그러니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알면 좋죠. 금리는 아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금리는 우리 금융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 완전한 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버펫 같은 경우도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미래는 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금리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망치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조적으로 높은 금리에서 되면, 예를 들어 경제적 상황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저금리 상황이 유지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금리에 대해서 꼭 이해가 필요하시고요. 정부 입장에서 투자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리를 막 올리면 하지 말아야, 금리를 낮추면 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이제 제가 금리 얘기 해드리라고 사전 너무 정지작업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가 나쁘면 금리를 빨리 못 올린다. 이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박종현 부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8월에 금리 올릴 것이다 했고, 몇몇 증권사가 8월에 금리 올릴 거라고 얘기했어요.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4단계까지 지금 넘어들면서 지금 환장하는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오늘도 점심에 돌아다녀 보니까는 아예 문 닫은 유식업체들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임시유업이라고 곳곳에 달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영업하는 순간 인건비 무조건 적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측면 때문에 금리 인상의 시점 좀 뒤로 연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베팅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국 채권 시장의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미국 채권 시장. 미국 채권 시장은 피크아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다 떨어졌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그렇다고 1.1대까지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건데요. 예전에 이제 김일구 상무님도 얘기를 하고, 많은 채권 전문가, 애널리스트들, 조중재 이런 분들이 채권 시장의 자경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을 일종의 뭐 방어하기 위한 자기네들만의 동네 방범 이런 거 있잖아요. 자율 방범대 이런 것처럼 채권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채권 금리를 조금 조성하는 채권 시장끼리의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김일구 사무님도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자경단의 역할을 지금 포기하고 그냥 자기네 이익을 위해 슈팅을 지금 단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측면인 거예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너들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경기 그렇게 안 살아날 것 같거든. 그리고 연준은 충분히 우리한테 사인을 줬어. 우리는 그 시그널을 정확히 받고, 금리 장기금리 안정시킬 것이고 금리 안 올릴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는 정확히 받고, 니들이 생각하는 만큼 경기도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채권에 배팅할 거야. 즉 1.7%간 그 금리는 우리한테는 절호의 찬스였어. 즉 주식으로 따지면 가격이 폭락한 거야. 단기로 폭락했으니까 다 주순 거야. 이런 개념으로 채권 시장이 다가온 건데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을 환원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을 생각해 보면, 미국 주식시장은 작년에 잠깐 조정한 거 외에는 10년간 랠리입니다. 지금 2008년 이후 랠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랠리를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성이 있고 모든 자산이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이제는 대마불사가 된 거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을 깨부숴버리면 인생이 망가져. 미국 사람들은 그 노후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개입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처럼 장장 40년짜리 초장기 호황을 누렸던 채권시장 입장에서는 채권시장이 나빠질 수 있다는 상상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시장이 나빠지면 이건 기회뿐이야, 언제나 그랬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제가 주식시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주식시장은 영원한 고점은 어디일까요? 영원한 고점요? 없죠. 그렇죠. 계속 가죠. 근데 영원한 고점은 없잖아요. 네. 옛날에 다우존스 지수가 뭐 130포인트 하다가 지금 뭐 3만 몇천 포인트를 해도 그게 주식의 매력이잖아요. 투자한 돈이 100만 원이면 이 100만 원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네. 다 잃으면 100만 원이고 네. 물론 레버리지를 안 썼다는 경우에서는 그런데 금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 0이라는 0.00이 끝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실질 금리 마이너스는 있고 예금 금리 저기 유럽처럼 마이너스 0.5 하지만 0.5에서 사실 더 이상 잘 못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끝이거든요. 네. 끝이 있는 시장이에요. 끝이 있는 시장에서 천정이 있는데 천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제가 이상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저게 뭔가 좀 이상한 과열이거나 뭔가 뭐 붕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뭔가 조만간에 어떤 큰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전조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거는 있을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이 금리가 갑자기 뭐 거꾸로 급등을 해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가능하다. 그거는 가능한데 지금은 걔네들이 오해해서 조금 그러니까 뭐냐면 그동안에 왔던 흐름과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 패턴이 또 다시 적용이 된 거니까, 그리고 또 경기도 생각보다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으니 한 건데, 지금 연준의 태도를 보면 뭐 누구는 이래요. 연준이 이제 그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 테이퍼링 막 하면서 금리 조정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믿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연준이 쉽사리 금리를 안 올릴 거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그걸 믿고 있는 것이고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제 생각에는 연준은 계속, 제가 이제 저의 논리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보면 채권 시장이 지금은 맞으나 영원히 맞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강세론자들에 의해서 구축이 된 채권 시장의 이 흐름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미국 채권 시장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 영원하지 않고 그게 어느 시점에 와서 이거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을 시점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혼란이 오면 그 여파가 주식시장에도 미치지 않을까? 우리가 경험했죠, 그건. 예. 지난번 1.7% 올라갈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완전 그런 것 같으니까 이제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좀 많은 조정이 필요한, 뭐 7월달, 8월달 이때는 무언가 조짐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각도기님께서는 그걸 맞추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지만 불안할 때 그냥 발을 빼고 있는 건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예 그 일정 부분 현금 들고 있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정 부분 현금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많은 부분 어느 정도 규모, 그러니까 100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좀 위험을 감지했다,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다 빼지는 못할 거고, 어느 정도를 빼면 각도기님께서는 좀 안전한 상황이다, 좀 뭐 이렇게 하락이 오더라도 충분히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라고. 저는 한 10에서 35? 10에서 35 그 정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전히 금리를 올린 건 아니니까 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그널은 많이 나왔어요. 지금 어딜 가나 주식 얘기네. 그렇죠. 평생 처음이에요. 이거는 옛날 같았으면 다 팔고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그거 평생 처음인 게 하나 더 있죠. 조건 값으로. 이 금리는 또 평생 처음이네. 그렇죠. 이 금리는 평생 처음이네. 그러니까 공간이 남아있다는. 그러니까 함부로 빠질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오래 들어와서, 특별히 정말 더 오래 들어와서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게 싼 주식을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거 대비 그 과열 징후와 과열 시그널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 그리고 게다가 물타기 엄청 되니 이런 것들은 불안한 요소가 분명히 왔다. 그러면 그 작년에는 방패 없이 싸워도 되는 자리였어요.
그 나가면 다 이기니까. 그냥 칼 휘둘면 다 그냥 저쪽이 그 무방비 상태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칼만 휘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방패를 들고 싸우더라도 뭐 예를 들면 폭락장이 온다 그러면 뭐 싼 주식 비싼 주식 상관없이 다 떨어지지 않냐. 네, 그렇죠. 현금성 주식도 떨어져요. 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고 가는 주식 더 사고 그리고 나서 싼 주식은 오르지도 잘 않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지고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이렇게 되다가 너 천재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너 주식 천재니? 주식 천재면 그렇게 하든가. 주식 천재 되려면 하루에 24시간 중에 한 18시간 정도 투자해야 할 것 같은데 주식 천재 되려면? 그리고 이제 한국장 이제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아까 미국장 이제 미국 채권 시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계속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야, 한국 주식 그래 뭐 내년에 실적까지 다 땡기면 한 12 정도 되면 비싼 거 아니야? 그런 거 비싼 거 아니야? 알겠어. 근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뭐 야, 그 가격 한국 12 정도면 나 거기 안 살길래 나 한 11 뭐 이 정도 10 이 정도 돼야 한국이 매력이 있는 시장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 여건이냐. 미국은 40년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을 것 같다. 실적도 더 잘 나오고 그래서 더 쉬운 시장 미국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라고 최근 들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이 더 쉽더라. 미국의 탑은 인정해야죠. 네. 미국의 탑라인은 워낙 좋고 세계 문명을 이끄는 문명사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고 뭐 그런 투자를 하겠다는 건 오케이. 이제 조만간에 아마 보셨을 김진영 교수와의 얘기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탑라인 좋아서 그 탑라인에 투자, 난 세계 경제 전체에 투자할 거야 할 때 뭐 인덱스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ETF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빅테크 중에 빅5 뭐 예를 들어 애플, 뭐 아마존, 구글 이런 데 투자하는 거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 보고 좀 쉬운 투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도 방법. 뭐 예를 들어 10년이 지나도 얘네들의 경쟁력이 지켜진다 그러면 현재는 너무나 비싸긴 하지만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얘네들의 타이밍을 잡아야 되죠. 저점일 때 사고 고점일 때 팔고 그게 이제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 방법 없으면 그냥 들고 가는 것도 또 방법. 왜냐면 전 세계 GDP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런 방법은 오케이고요. 저는 근데 그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오히려 애플은 제가 감각적으로 알죠. 써보니까 제품을 써보니까 그 회사가 어떤 마인드로 제품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아니까 어떤 면에서 회사 뭐 재무제표를 깊이 파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감각적으로 좋은 거구나 이런 건 알아요. 그거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한국 시장 되게 공부해도 누가 그랬다 이 나쁜 말로 조선은 어쩔 수 없다. 조선 주식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야 시큰 공부해서 좀 투자를 좀 해놨는데 갑자기 전환사채 발행하고 대주주 팔고 공시 끝나고 나서 장 끝나고 나서 공시로 유증한다고 발표하고 이런 건 이제 미국 시장에는 거의 없다는 저는 뭐 미국 시장 잘 모르는데 미국 시장 잘 없고 한국은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한국 시장은 공부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일반인들의 심정이 뭔지는 알겠는데요. 뭐 일부는 맞죠. 일부는 맞는데 그리고 이제 기업이 작으면 뭐 사업을 할 때 자금 조달의 이슈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산업의 현장 가운데 있죠. 미국은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은 돈이 필요 없어요. 이미 버는 게 너무 많아. 추가적으로 뭐 자금 조달할 이유가 1도 없죠. 그런 회사는 사실은 한국의 네이버 같은 경우나 이런 카카오는 또 모르겠어요. 카카오는 자금 조달할 필요가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할 필요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삼성전자? 자금 조달 필요 없죠. 있는 돈 어디 써야 될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라면 한국하고 업체하고 비교해 보려면 삼성전자, 네이버 이런 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이런 애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그 밑단에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견 중소형인 거예요. 1조 미만은 중견 중소형인 거죠. 시가총액.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따져서 한국의 가버넌스가 안 좋다. 오케이, 인정. 그건 인정하는데 또 이렇게도 봐야 되죠. 뭐냐면 가버넌스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싸지.
이렇게 싸지.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뭐 나오거든요. 싼 데는 이유가 있다. 근데 해소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호황이 내년 연말까지만 간다는 보장이 있으면 현재 정도 이거 호황이거든요. 증권시장 역사상 호황이 이 정도로 가면 저는 증권주들 거의 대부분 2배 오를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해요. 예, 뭐 요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셔도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하거든요. 그럼 누구 책임인데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는 난 책임 물어야 된다고 봐요. 그거는 뭐냐면 그 지금 의혹을 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는 것들은 이해가 되나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기회는 내 몫인 거예요. 기회를 놓친 것도 그건 내 탓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금융 3종은 진짜 미친 가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금융 3종. 금융 3종이 은행, 보험, 증권을 네, 금융 3종 세트는 이 가격이 이게 맞아? 할 정도고 제가 그래서 압박 두드린다고 연합인포에서 나가서 사실은 손해보험은 제가 불러달라고 했어요. 가격이 너무 싸. 조금 오르긴 했지. 연초 대비 좀 비싸지긴 했지만 제가 보니까는 IFRS 17 적용하고 이러면 기관들도 움직이고 외국인도 움직일 때가 됐는데 딱 보이는데 그게 그래서 대형 선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명확한데 이건 내가 욕을 안 먹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는 욕을 안 먹고 금감원에도 안 잡혀가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이니까 다. 그래서 근데 굉장히 싸늘하다고요 분위기가. 은행주 중에 되게 큰 은행이던데 7월 22일자 기준으로 제 신문에서 봤었거든요. 그 배당 수익률이 7%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금융지주사들 최소로 나오는 게 5%더라고요. 야 저거 할만하겠다 그래놓고 저도 뭐예요. 은행주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ETF는 있습니다. 아니 은행 하겠다고. 저 은행 예금 거기 15 정도 맡겨야 되는데 1인 물자리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서 전단체 알아보니까 1%, 1.1%이래요. 3개월 물 같은 게. 그러니까 답답해하죠. 답답해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이제 법인 자금들이니 그렇게 뭐 어차피 언제든지 빼야 되고 이자 손절 치더라도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자금이긴 한데 예를 들어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자 높은 거 없어요. 1%나 못하겠는데 막 이런데 그럼 은행이나 하세요. 이러면은 안 사죠. 지금 하시면 곱하기 2예요. 왜냐면은 반년이잖아요. 연환산으로 치면 2배예요. 예, 그렇죠. 2배예요. 그러면 6%짜리면 12%짜리예요. 아무도 안 해요. 물론 이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근데 그거에 이렇게 시한이 있으신가요? 아니래. 그러면 한 3년 4년 계속 본전 올 때까지 갖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배당금만 드세요. 안 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도 뭐 맨날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듣고 맞아 은행 사이트 보고 있으면 다른 거 막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10% 올랐는 거 이런 거. 저걸 왜 못 샀을까? 근데 지금 10% 넘는 거는 굉장히 큰 거긴 합니다. 이건 진짜 커요. 왜냐면은 한 12%에서 15%만 꾸준히 수익 나면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배당을 받고 이자를 내면 이제 확실히 깎이는 게 있고 금액이 크면 또 종합과세까지 내니까 더 많이 깎이는 거기는 있지만 그러면 이제 뭐 그냥 혹시 인플레이션이 오나 디플레가 오나 요즘 뭐 논쟁이 되게 많잖아요. 온다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분 얘기 들으면 맞아 올 것 같아. 저분 얘기 무슨 인플레야 디플레가 더 걱정이야 라고. 근데 투자를 하면서 참 이게 우문인 건 제가 알고 여쭤보는 건데요. 인플레이션이 오던 디플레가 오던 투자해놓고 나면 좀 이렇게 마음 편한 그런 투자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주식 그러니까 실적이 앞으로 우상향할 주식은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가는 게 맞다. 그럼요. 기업 매출이 증가하고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들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봤던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인플레고 디플레고 상관없이 뚫고 나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다 시장이 몰락하죠. 인플레이션이 아주 크게 올라갈 경우에는. 그렇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오고 싶어도 못 온다는 거. 지금 상황. 오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보여지고 있죠.
요즘 뭐 ESG 이렇게 해서 다른 데 보면 매일 네. 뭐 기후 변화 뭐 캐나다도 뜨겁고 시카고도 뜨겁고 어디서 중국은 지금 뭐 비 와서 난리고 이런데 네.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시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게 기후 변화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셔서 그러신 건가요? 제가 작년 6월달에 전기차 관련 예. 자율주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ESG죠, 지금 말하는.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사람들이 워낙 빨리 바뀌잖아요. 뭐 이제 수소, 뭐 탄소를 이렇게 수소를 이렇게 모으고 뭐 이런 회사들, 네. 뭐 태양광, 네. 아니 우주는 너무 나갔네요. 우주는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전 테마라고 봅니다. 메타버스는 테마는 바이오, 바람입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테마죠. 그리고 지금 ESG도 일부 테마예요. 테마로 가는 건 바람과 같죠. 불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었다가 사라지는 거는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캘핑 또는 아주 빠른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고요. 네. 저처럼 주식 하나 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빠르게 왔다 갔는 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 ESG 바람이 불어가지고 확 올라오면 땡큐지. 대선 테마주처럼. 실체가 있다고 그러셨죠? 대선 테마는 옵니다. 분명히 와요. 근데 내가 그걸 따라갈 수는 없고 우리 배진환 대표하고도 대담해서 그 얘기했지만 갖고 있는 것 중에 그 바람이 불어주면 땡큐고 뭐 그걸 쫓아갈 수는 없는 거고 그 바람을 그런 입장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ESG는 개인적으로 테마라고 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물론 올해 이거 좀 길게 갈 수는 있고 지금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도 ESG 지수라는 게 나와서 이 회사의 환경 지수 그 사회적 지수,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막 생겨요. 주가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또 이제 독일에서는 녹색당 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바람 분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는데 아니 그런 거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결국 실적 좋고 내용 좋은 거를 커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면 그게 부합하면 오케이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뭐 그냥 그렇고. 뭐 한다 그러더라. 뭐 얘도 뭐 수소한다 그러더라. 수소는 뭐 개인적으로 반대. 수소 안 됩니다. 감히 말씀이 수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욕먹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수소는 수소를 만드는데 전기가 너무 많이 들어요. 친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전기가 남아 돌아서 버려야 되는 상황. 옛날에 우리 원자력 지어가지고 밤중에 전기를 버려야 되니까 심야 전기 써가지고 킬로와트당 30원 40원 주고 팔았지 않습니까? 촌에 있어서 잘합니다. 다 심야 보일러 깔아줘. 심야 보일러 다 깔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와서 그럴 때는 수소를 하면 돼요. 응축을 하면 되니까 그 전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면 응축된 거거든요. 전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우유와 치즈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는 우유고 수소는 치즈다. 이렇게 응축하는 과정은 좋은데 지금 상황이면 그냥 전기 쓰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과연 수소 기술이 없을까? 저 첨단 나라에서 없어서 안 하는 걸까? 라는 거죠. 그래서 저건 있어요.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조선, 그리고 대형 선박 트레인 큰 거 옛날 뭐 기차 이렇게 말씀을 그런 것들은 수소 에너지 써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수소보다는 훨씬 더 전기를 쓰는 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는 유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소 공부해 보면 약간 그런 측면도 있어요. 내연기관들이 자기의 종말을 피하기 위한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을 쓴다는 거 그게 엔진이야. 하고 나머지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자동차 내연기관 구조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게 이겨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옛날에 피처폰을 이겼잖아요. 과연 이게 더 많이 복잡할까요? 내부를 까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미 내연기관에 ECM 많이 붙이는 것보다 테슬라 같은 건 AP 붙여가지고 훨씬 더 적은 칩을 써요. 훨씬 더 단순해집니다. 이 단순한 게 이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기차 쪽을 더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얘기를 이제 더 이상 안 드리는 거고. 요즘 뭐 2차 전지
그러니까 회사들 중에 큰 네. 회사들보다는 이제 뭐 연료 공급하고 이런 회사들의 주식은 정말 뭐 소재주들. 예. 네. 연료를 공급한다. 소재를 공급하는 네. 회사들은 진짜 난리더라고요. 네. 야, 또 올라? 더 오르네? 에이 모르겠다.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약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수소보다는 그냥 전기 쪽으로 전기차나 아니면 그쪽으로 훨씬 더 공부를 해보는 게 현실적이다. 그럼요. 네, 자꾸 수소 테마죠. 네, 수소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제가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이거 수소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고 또 네. 저는 각도기님이 좋은 게 어쨌든 자기 의견을 이렇게 명확하게 종목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런 주가는 뭐 움직일 수 있어요. 테마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동안에 말해봤지 않습니까? 바이오 테마들이 주가가 없었습니까? 주가 있었죠. 근데 실적은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업의 영속성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시장은 약간의 미인 투표 같은 게 있어서 항상 그렇게 테마들과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에 본질하고 다른 그런 건 항상 있죠. 이게